자,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과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원양업에 대한 부산의 원양 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요? 우리나라 원양업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됐죠? 예, 일단 우리나라의 원양업은 부산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나모가 출항한 지 벌써 68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 원양업의 역사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원양어선들은 1957년부터 70여 년간 전 세계 바다를 누벼왔습니다. 6, 70년대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공신이라 할 수 있는데 원양 어선원들의 공로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치야? 네, 부산에서 시작했던 원양업의 공신인 원양 어선원들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1958년에서 1979년까지 우리나라가 원양업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2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당시 이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5%를 차지했고요. 국제 시장 같은 영화로 이제 알려졌던 파독 강부나 간호사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보냈던 송금액이 1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이 금액이면 정말 크지 이게. 우리나라 원양업의 규모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957년에 지나모 한 척으로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규모는 20년 뒤인 77년에 850척으로 늘어났으며 네네. 1990년에는 해외 기지가 28곳에 이르렀습니다. 선원수는 1976년 기준으로 22,890여 명을 헤아렸고요. 현재 원양산업은 어선 척수가 많이 줄어서 외국 합작선을 포함해서 247척으로 연근의 어선 39,066척의 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어류 생산량의 무려 46% 그러니까 66만 8천 톤을 차지하는 국민 생활의 주요한 식량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양업의 현 주소를 좀 살펴봤을 때는 예전의 번영을 좀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인 거 아닌가 싶은데 예. 현재 한국의 원양업은 활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랐었고요. 2002년에 131개였던 원양 업체가 2015년에는 67개로 줄었습니다. 선원 이직률 증가, 재승선 기피 현상도 심해져서 내국인 선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기사 공급 문제도 문제입니다. 현재 해기사 연령은 50세 이상이 81%, 중간 연령층인 30대는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력도 있습니다. 젊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부산 영도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해기사 양성 과정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력, 연령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이제 또 2025년에 하고 다시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기사 양성 과정. 우리나라 원양업의 생산량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겠죠? 어떻습니까? 예, 많이 줄은 건 줄었습니다. 해외 어장 축소와 수산 자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원양업 생산량은 1992년 100만 톤에서 10년 전인 2016년 기준으로 45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업 생산량에서 원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에 32%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유엔 해양법 발효로 각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고 우리 원양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해외 어장이 급격하게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합작선을 포함해서 약 67만 톤의 생산량을 수확해서 수산물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 안정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연근에 이런 데 취재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국내 연근에서는 꽁치하고 오징어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링해에서 꽁치 봉수망 원양어선이 그리고 남아메리카 포클랜드에서는 오징어 체납기 원양어선이 그 부족함을 메꿔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원양어선들의 노고가 우리 국민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이 지나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한 스토리텔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1957년 6월 29일 토요일 부산항 제1부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나모가 출항했습니다. 지나모는 미국 시애틀의 수산 시험장이 연구 목적으로 49만 달러를 들여서 1946년 건조한 종합 시험 조사선이었습니다. 230톤급 규모의 600마력짜리 디젤 기관을 장착하고 냉장실, 방향 탐지기, 수심 탐지기, 어군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조 자금 32만 6천 달러를 지불하고 1949년에 이 배를 도입했었습니다. 지나모의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은 것으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불을 건져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야, 예. 진짜 국가적으로 이거를 구입한 거네요. 그죠? 와, 혹시라도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죠? 그 당시에 뭐 로봇 태권브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국민이. 예. 그러면 부산항을 떠난 지나모 그럼 어디로 갔어요? 예, 지남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당시 원양 어선원들의 결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해양 개척 정신은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 부산항을 떠난 지나모는 7월 18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처음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만 쳤습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근해로 옮겨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름까지 떨어져서 싱가포르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네네. 싱가포르의 한국 무역상에게 2,500달러를 빌려가지고 기름을 채우고 식량을 보충한 다음에 인도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몇 번의 실패가 반복되어 선장과 선원들의 피로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날짜도 또 광복절인 8월 15일 네. 새벽 5시에 마침내 수면 위로 커다란 덩치의 참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의 어획량은 0.5톤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배와 기술로 대양에서 처음 건져 올린 수확이어서 의미가 컸습니다. 보름간 모두 10톤가량 잡은 다음에 108일 만에 10월 4일 부산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관심이 대단했던 것 같은 게 이 지나모가 참 물고기를 좀 직접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나모가 이제 부산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모에서 잡은 물고기를 보고 싶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거는 말 한마디 좀 밑에는 난리가 났겠죠. 예. 사람 키보다 큰 참치를 보낸다고 했지만 실제는 노인가 바다에서 나왔던 그 참치가 아니고 새치였습니다. 예, 부산에서 비행기로 이 새치를 긴급 공수해서 경무대 뜰에 걸어놓았습니다. 예,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거든요.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외화 획득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원양업에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예. 그걸 잡아가지고 대통령 사는 데까지 갔어요. 지나모가 참치잡이를 한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나모의 원양어업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양 개척 정신의 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것도 머나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가서 79년까지 무려 20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지금까지 약 70여 년간 우리의 식탁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원양업의 부산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원양업 개척비가 부산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원양업 개척비는 태종대에 그 원양업 개척비가 있습니다. 그 태종대 이제 요즘에 그 관광 열차처럼 타는데 그쪽에서 살짝 뒤로 돌아가면 숨겨져 있듯이 있는데요. 원양업 개척비는 불의의 사고로 피지섬에서 순직한 원양어선 6인의 개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69년 수산개발공사 사장이 세웠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이 원양업 개척비가 여러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제가 전국 원양산업 노동조합에 재직할 당시에 간절곶에 원양업 개척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 나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제 완전히 뭐 허물어지듯이 돼가지고 사람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서 표지 안내판을 제가 직접 전화해서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간절곶 외에도 기장 등등 원양업 개척비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아마도 선원들의 고향을 위주로 세웠기 때문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비라는 게 결국 순직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개척비라고 세운 거네요. 그죠? 네네. 그 수많은 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타국에서 이 바다에서 그 개척하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잃기도 하고 그 원양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원양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부산만이 가진 해양 개척 정신을 그릴 수 있는 그 원양 역사관이 반드시 부산에 설치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산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재 원양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사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원양업 7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기획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산해양박물관의 협조도 받고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원양산업의 고향은 뭐니 해도 부산에서 시작됐고 부산 사람만이 가진 역동적인 기운도 원양어선의 해양 개척 정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부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 전시를 위해서 원양 역사 유물 찾기 운동이 전국 원양산업 노동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양 역사관 건립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기획 전시 준비 과정에서 유물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양 역사 유물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배에 있는 커다란 닷 같은 것도 어떤 분은 뭐 소지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뭐 당시에 뭐 금을 던질 때 있던 그물추 하나도 어찌 보면 있겠죠.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이 사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부산에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원양어선들이 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산 전체 인구가 원양업하고 좀 관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찾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품 중에 그죠? 유품 중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양 역사 유물 찾기 운동. 예. 그렇다면 우리 원양 어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오늘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틀로는 커다란 그물을 치는 선망업 그리고 커다란 낚시로 하는 준학업 그리고 봉수망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의 경우 보통 참치배라 부르는 다랑어 선망어선이나 다랑어 연승어선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다랑어 떼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대한 그물로 잡는 방식이 선망어선입니다. 뭐 TV 광고할 때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참치캔의 재료인 다랑어를 잡는 겁니다. 이건 좀 참치가 작아요. 그것 말고 참치 연승선은 거대한 낚시를 이용해서 참치를 낚아 올리는 것으로 값비싼 참치용 다랑어를 잡는 것입니다. 뭐 한 4, 5m짜리 뭐 더 크게는 10m 이런 걸 잡는 겁니다. 트롤 어선은 그물을 통해 잡어를 잡아 올리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로라 불리는 이빨고기를 잡는 저연승 어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베링해에서는 꽁치를 잡는 봉수망 어선이 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포클랜드 쪽에서는 오징어 채낚기선 등이 흔한 축에 속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양어선이 출항했다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원양어선은 조업지에 계속 그냥 떠 있거든요. 그래서 잡은 고기와 기름, 물품 이런 걸 운반하고 배달, 조달하는 운반선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배 어떤 배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그냥 바다에 계속 떠 있는 게 사람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운반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배를 따라서. 그렇겠네요, 그죠? 조업해야 되는데 굳이 들어와가지고 뭐 기름 낭비하고. 아니 고기 갖고 가고 뭐 사람도 뭐 운반 다 해주면 그 원양어선은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선원 복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일반 선원으로 지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기사 면허가 없다면 승선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편견인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죄를 짓거나 빚지거나 뭐 이래갖고 뭔가 좀 부족하면 원양어선 탄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양어선은 위험한 직업이란 인식이 있는데 약간 고령화된 선원들의 지병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교통사고 확률보다 위험이 더 적은 게 요즘 원양어선의 수준입니다. 고령화된 선원들의 지병을 제외하고 그리고 졸업하면 4, 5급 해기사가 주어지는 수산고등학교 그리고 2, 4년제 수산대학에서 항해나 기관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급 해기사를 취득하면 원양어선 승선이 가능합니다. 또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산업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도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이 양성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력, 연령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길이 좀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요즘은 배를 가장 오래 타는 참치 연승선도 최장 기간이 18개월 승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타는 게 아니에요. 또 불법 조업을 금지하기 위해서 달린 위성 안테나로 인해서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속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저 태평양 대서양에서 카톡으로 선박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도 연락을 할 정도가 됩니다. 전 그동안 이 원양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갖고 살았었는데 소설가 길남 씨 덕분에 이래 원양어업 우리 부산 참 대단했다는 걸 좀 알고 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말이 셀지는 모르겠는데 그 쓸데없이 남의 나라 미술관이나 탐내지 말고 부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문화 공간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깎아내리면서 지지부진하기만 한 부산 문학관 사업을 보면 가슴이 좀 깝깝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해양 개척 정신을 기릴 원양 역사관 건립 또는 사라지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기록할 보수동 아카이빙 등등 부산을 제대로 기릴 문화기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발 부산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한 부산 길라잡이 오늘 우리 원양어업의 역사, 원양어선 진짜 역사가 가득한데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일남 소설가였고요. 오늘은 마지막을 노래로 좀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또 원양어업 하니까 또 굉장히 정직하게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예. 바비킴의 고래의 꿈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예, 옛날에 또 원양어업이 발달했던 부산처럼 다시 우리 부산이 좀 부흥하기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갈차짐의 18,58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